안녕하십니까, 강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노후 대비 자산 관리, 이것만은 유념하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퇴직 예정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면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퇴직금을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어떻게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퇴직할 때가 되면은 버는 것보다도 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능력을 키우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버는 능력보다는 그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퇴직을 앞두고 있으면은 50대부터는 우선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집의 재산 상태를 만들어 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재산 상태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A4 용지를 뉘어놓고 T자를 그립니다. T자 왼편에다가는 우리 집에 자산이 뭐가 있는가, 이걸 쭉 나열합니다. 자산은요, 크게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눠집니다. 자, 실물자산의 대표가 집이지요. 아파트 한 채 5억 원, 중고 자동차 있으면 한 대 100만 원, 또 혹시 개 있으면 바둑이 한 마리 50만 원, 이런 거 다 쓰고 시가를 씁니다. 그 다음에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이런 거 다 씁니다. 그리고 합계를 냅니다. 그러면 합계가 10억이다. 그러면 우리 집의 자산의 합계 10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에다가는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돈 빌려온 거가 있는가? 부채, 차입금을 씁니다. 그 합계를 냈더니 7억이다. 그러면 10억에서 7억을 뺀 3억 원.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 우리 집 돈입니다. 1년에요, 한 번 정도만 부부가 같이 앉아서 이 표를 만들어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꼭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만들 때 조심할 게 하나 있지요. 엉겁결에 이거 만들다가 비자금 감춰놨다가 뽀록 나면 안 되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면 우리나라 가정은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걸리거나 하나는 거의 대부분이 걸립니다. 첫째는 뭐냐, 문제점이 자산의 합계가 10억인데 부채가 7억인 집, 이런 집은 위험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10억 다 팔아가지고 7억 빚 갚아도 3억이 남는데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부채가 총 자산의 3분의 2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 부채 차입금은 갚지 않으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줄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집값, 주식값, 자산 가격은 불황이 오면 얼마든지 절반으로 3분의 1 값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지금 부동산이 난리치지만은 2007년에요. 여기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34평짜리 아파트가 12억 원까지 갔거든요. 그게요, 2008년 금융위기 났을 때입니다. 6억 원까지 떨어졌어요.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12억이 6억까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 주식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10억이 절반으로 떨어져서 5억이 됐다. 근데 부채는 안 갚았으니까 그대로 있지요. 7억. 2억 원의 채무 초과가 돼요. 그래서요, 이게 젊을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상관없는데 퇴직을 앞두고 있으면은 빚을 안고 퇴직하면 엄청나게 괴롭거든요. 그러면요, 아내하고 애들 빼고 나머지 쓸데없는 거 다 팔아서라도 우선 이 부채부터 갚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요, 나는 빚도 없어. 재산도 제법 많아. 근데 그런 집의 문제점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 작년 여름에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주요국의 구매력 평가, 그걸 PPP 환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기준으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53만 8천 달러, 약 5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나왔어요. 이게 그 구매력을 평가로 해가지고 한 거니까 실제 발표된 숫자하고는 달라요. 세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프랑스는 얼마냐? 52만 1천 달러. 우리보다 적어. 돈을 낸 건요, 일본 48만 6천 달러. 프랑스, 일본,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축적을 시작한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이 프랑스, 일본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부자라는 뜻이잖아요.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요, 그 가구당 순자산의 안에 내용을 가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이나 일본 같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가구당 순자산의 비율이 70%가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그런데요, 30%는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 80%가 부동산, 그리고 20%는 금융자산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고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이 계속 오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혹시 부동산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지만요, 이 일본도 1990년에는 가계 순자산 중에서, 이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60%였어요. 비슷해요, 우리나라나. 근데요, 30년이라서 지금은 금융자산, 부동산 비중이 30%로,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금융자산은 40%에서 70%로 늘어났어요. 30년 전에 일본의 가구당 순자산하고 지금 일본의 가구당 순자산하고 비슷해요. 30년 동안에 늘어나지 않았어. 왜? 금융자산은 좀 늘었는데 부동산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근데요,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세 가지예요. 그 이유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저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걱정이 돼요.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에 일본의 부동산 비중이 60%였던 거가 30%로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뭘까? 첫째,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둘째,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지금 일본 사람들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은 없는데 이 돈이 3억 원이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더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아니면 집은 그냥 빌려서 살고, 빌려 살면 세금 안 내도 되지, 관리비 안 내도 되지, 감가상각비도 없지. 그러니까 집 갖고 있으면 오히려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 살고 이 돈은 딴 데 활용할까? 냉정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려만 준다면 무조건 집 사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집에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또 조급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일본이 우리보다 한 20년 앞서 바뀌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첫째로 뭐가 바뀌었냐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는 유목민 국가, 해안 국가처럼 거기는 이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 집, 내 땅에 애착, 집착이 없어요.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똑같이 내 땅, 내 집 엄청나게 집착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집착이 있는데 일본은 20년 사이에 집값 집착이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본도 우리나라도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왔어요. 그걸 도시화 됐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얼마냐? 싱가포르, 홍콩 다음에 세 번째, 세계에서 세 번째, 90%.
전체 인구 중에 90%가 도시에 사는 거예요. 근데 도시화는 80%로 대개 멈춘대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냥 도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한 20년 전에 그런 이 도시로 나가던 사람들이 거의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일본도 우리나라도 몇십 년 동안에 출생했죠. 그 사람들이 집을 이제 사면서도 집값이 오르는데 그 집 사는 게 일본에서는 거의 20년 전에 끝났어요. 네. 그래서 집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없겠는가? 그 다음에요. 내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집이나 가게를 하나 갖고 있다가 세를 넣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골치 아파. 지금 우리도 지금 이 뭡니까? 집을 빌려주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실물로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간접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이 70%예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 쓰고 저 친구 이제 집 팔아서 주식사라고 얘기하려고 저 말하는구나. 꼬시려고.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금리는 낮지, 돈은 넘쳐나지, 모든 분들은 조급증에 빠져있지, 금년 내년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함부로 집 팔려고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제가 감당을 하려고. 그래서 저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만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바꿀 게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뭐냐?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좁지요? 근데 그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랬죠. 근데요,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맘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어요. 일본이 그 경험을 또 꺼냈습니다. 일본 전국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1982년을 100으로 볼 때 피크일 때가 1991년 290까지 올랐어요. 얼마나 비쌌는가? 예를 들어서요. 일본 동경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거든요.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창경원,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군데. 어느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그냥 송두리째 살 수 있대요.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게 1991년 일본 땅값이에요. 그때부터 박살나가지고요. 102 원위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좀 오르는가 했더니 요즘 다시 떨어져. 왜?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이 하나도 안 가거든 지금. 예. 아니 땅은 수입도 못 해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이야 평택평이야 땅값이 떨어져요.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져요.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싸게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꼬시는지 아시죠?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중국으로 갔다? 가지 말란 법 없어요. 경쟁력 떨어지면 갑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직원이 2만 명 정도 있대요. 거기 베트남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달러.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700달러. 10배가 넘어.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제가 울산에 갈 때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한테 그러거든요. 너무 세게 데모해가지고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울산을 떠나버리면 당신들은 거지되거든. 첫째, 직장을 잃죠. 둘째, 막말로 울산에서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입니다. 나이가 환갑쯤 되면요, 애들이 결혼해서 나가거든요. 나간 애들이 다시 와서 같이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캥거루 빼고는 없어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소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러죠.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이미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 내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남말할 거 없어요. 우리 마누라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2002년에 딸을 시집 보냈는데 2001년이 되니까 마누라가 큰 집으로 이사 가재요. 왜 큰 집이냐? 그래야지 아들이 사위가 와서 좌우간대요. 안 좌우갑니다. 지금까지는 희소가치 때문에 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요즘 골치 아프죠? 왜냐?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2,020만 가구. 그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대로 가족이 많았으니까. 이게 2019년에는 58%로 늘어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일본은 몇 년 전에 벌써 60%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제가 재작년에요, 일본의 전문가 하나 데리고 여기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 지나가면서 그랬거든요. 저게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이 친구 이렇게 보더니 야, 10몇 년 지나면 한국도 초고령 사회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가더라니까요. 얼마 전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어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노인들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요,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이미 고층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화돼 가고 있어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에 성공했을까요?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본은 이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본 전체 주택수의 아파트의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일본은 지방도시 가면 아파트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전체 주택수의 아파트 비율이 몇 퍼센트일까요? 재작년에 보니까 51%. 계속 늘어날 거예요. 저는 지방도시를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 10년 후, 20년 후 우리 손주 새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할까. 남의 일 같잖아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 사냐? 시내에서. 시내에서요.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작년에 혹시 신문에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판교에 타운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10년쯤 전에 지었는데 일본의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설계 부탁을 받으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한번 한국 사정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주택의 현관 사방을 통유리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익숙하지 않아. 그 밀실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분양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와서 산 사람들이 10년을 살아보니까 지금과 같은 1인 가구 시대, 이 고령화 시대에 거기서 살아봤더니요,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10년 전에 설계해준 그 일본 설계사를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집을 사는 사람은 누가 사냐? 젊은 사람들이 사잖아요. 노인네들이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집을 살려면 젊은 세대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20대, 30대는요. 100만 가구가 줄었어요. 앞으로 20년 동안에 또 130만 가구가 더 줄어요. 집을 늘려가는 거는 애들 생기면서 40, 50대죠.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어요. 근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60세 이상 노인네 가구만 지난 20년 동안에도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530만 가구가 또 는데요. 근데요, 노인네 가구는 이미 집이 있거나 집이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럼 누가 집을 살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1인 가구, 2인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에도 680만 가구가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380만 가구가 또 는데요. 1, 2인 가구는. 근데 3인 이상 가구는요, 지난 20년 동안에 11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17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이 표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그러니까 집을 파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저는 금년 내년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겁이 나는 게 뭐냐면 작년 봄에요. 강남에 이 재건축에서 끝나가지고 입주한 아파트에 경로당에 가서 강의했거든요. 끝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단지 안에 45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입주 전에 너무나 벼락같이 오르니까 이거 꼭지구나. 그래서 그 아파트를요 20m에 팔았대요. 근데 팔고 나서 10억이 올랐대요. 미치겠죠. 저보고 그래요. 지금이라도 더 사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걸 알면 거기로 왜 갑니까? 모르요, 몰라요. 요즘까지 금리는 낮지. 그 다음에 돈은 넘치지. 그 다음에 다들 지금 조급증에 빠져있지. 그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함부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원칙만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원칙을 지켜야 집이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 푸어의 염려는 없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라는 게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황금 나이쯤 되면 선진국처럼 안 되더라도 반반 정도, 부동산하고 금융자산의 비율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떨어지든 오르든 하우스포의 염려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금융자산을 가지라고 뭘로?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뭘로? 금리가요 10몇 %일 때는 예금만 해도 돼요. 지나고 보니까 은행이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몇 % 줄 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은 1%에서 조금 오른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요 투자사 뭡니까? 금융자산을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그건 안다고 그랬죠?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축의 뜻,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귀찮으시면요, 갖다 맡기면 예금처럼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요거라도 외워두세요. 그러면요, 어떤 돈을 갖다가 예금을 해야 되느냐? 저축. 단기간 내에 했어야 될 거. 딸 시집 보내려고 6개월 후에 혼수감 5천만 원 마련했는데 주식 확 튀겨서 시집 보낼까 하고 주식 샀다가는 딸 시집 못 보내요. 그 다음에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눈 감고 예금 아니면 예금과 비슷한 상품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건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이게 투자 상품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또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변액보험, 변액연금 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변액보험, 변액연금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쓸데없는 어려운 거는 많이 하는데 이걸 모르면 이거 되냐 이거죠. 이름은 보험연금이지만 앞에 변액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들어가 보면 자기가 펀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돼 있고 그 돈 없는 사람은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동학개미 투자하는 분들 다 비투하는 분들 지금 이게 돼 있습니까? 이게 또 문제예요. 이 골치 아픈 걸 내가 왜 해야 되지? 금리가요 10몇 프로 되고 그럴 때는 이런 투자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지금은 1% 조금 올라간다고 해도 2%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요, 투자에 관한 공부라면 다 뭐냐면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측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요, 이름만 탁 말하면 알 수 있는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로 날린 분 지금 이 업계에도 계세요. 그분이 얼마 전에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누가 와서 자기한테 주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주가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그 도사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공부하라며 무슨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제가요 오늘까지 4주째 지금 고함 지르고 열심히 얘기한 게 뭐냐면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작년 이후에 동학개미 뭐 이것부터 시작하면서 온갖 유튜브가 오르냐 떨어지냐 뭐 사야 되느냐 이 얘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걸 아는 게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 내가 열심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을 공부해야 되고 또 전문가로 활용하는 법.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신뢰가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소개받아서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으려면 이 사람이 원칙을 지키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원칙은 공부해야 되겠죠. 지금 원칙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문가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리스크, RISK. 이 리스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많아요. 언론에서까지. 그러면 안 돼요. 십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막 겁이 났어요. 근데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요, 사모님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그래서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이거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고 난리잖아요.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저는 리스크를 뭐라고 번역하냐? 그냥 리스크라고 해요. 왜? 위험의 정확한 용어는 중학교 때 배웠죠?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이게 위험이에요.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이게 리스크예요. 근데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은행에 갖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넘겨줬지. 그 다음에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됐지.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이 리스크, 불확실성 이거를 테이킹,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요. 공무원은 안전하다고도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독이 오르면요.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와요. 그러면 민간 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독한 사장을 불러다가 행정개혁 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칼 휘둘러서 잘라요. 선생님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겠죠? 학생이 없으면 어떻게 선생님을 합니까? 이제 안전한 직업도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니들은 가지마. 근처도 가지마. 애들을 지금 바보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좀 큰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시간 없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만 방어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그래요. 아무리 삼성전자 무슨 좋은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작년 봄에 코로나 사태로 폭락할 때, 9.11 테러 나서 폭락할 때 방법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게 마켓 리스크예요. 그 다음에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 갖고 있으면 안 오르거든요. 그걸 개별 종목 리스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 리스크와 개별 종목 리스크를 방어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시장 리스크는 어떻게 방어를 하냐? 작년 봄에 코로나 사태가 나가지고 주가가 확 폭락할 거를 알았습니까? 모르죠. 그때가 언제 지나갈지를 압니까? 모르죠. 언제 생길지 언제 지나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무슨 불량 주식 갖고 그냥 천년만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량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겨가지고 언제 생길지 언제 지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지나갈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린 돈으로 딸 시집갈 돈으로 투자해서는 그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장기 투자예요. 그러면 개별 종목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좋은 종목을 골라야 돼요. 그러려면은 좋은 종목 고르려면은 기업 방문 열심히 하고 산업 분석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종목을 잘 골라야 돼요. 근데 신이 아닌 이상 100% 좋은 종목을 고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10종목, 20종목으로 나누어서 사라. 그래서 분산 투자.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얘기를 하면 다들 그 얘기 또 하세요? 올라요? 떨어져요?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분산 투자 왜 해야 되는지 아셨죠? 그럼 분산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요. 석유 주식하고 항공 주식하고 사요. 그러면 석유값이 오르면은 항공주는 기름값 오르니까 떨어져. 석유주는 올라. 이런 식으로 보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처럼 공격적인 이 상품과 채권형이나 CMA나 예금처럼 안정적인 상품을 비율을 짜가지고 나눠 사는 거. 그 분산 투자. 그리고 요번 달에도 얼마, 다음 달에도 얼마, 그걸 적립식 투자라고 그러죠. 이런 세 가지 분산 투자가 있어요. 종목 분산, 리스크 크기별 분산, 시간 분산. 이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종목 원칙을 지켜야 되는 하나의 이유를 더 말씀드리면, 마젤란 펀드라는 게 있어요. 세계적인 펀드 운용회사가 운영하는 펀드인데, 여기에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 이걸 운영한 사람이 피터 렌치라고 하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예요. 14년 동안에 수익률을 얼마나 낸 줄 아십니까? 2700%. 13년 동안에. 연평균 29%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마젤란 펀드 산 사람은 다 돈 벌어서 해지죠. 근데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손실을 봤대요. 왜 그럴까요? 13년 동안에 이렇게 올리긴 올랐는데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대개 이렇게 될 때 다 사요. 이렇게 되면 다 팔아요. 그래서 올랐는데도 장기적으로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2억 원 퇴직한 분이 오셔서 2억 원 가지고 노후자금 퇴직금을 받았는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고 싶다. 그러면 위험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 단계별로 자산 관리 전략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계별로 보면요. 제1단계는 언제냐? 현역 시절이에요. 현역 시절. 그때는요.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 그래서 월급 받아서 쓰고 남은 거를 적립해 가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이 현역 시절에는 아까 말하는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만 잘 지키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아까 말했지만은, 일을 하는 게, 직장인들은 이 투자해서 돈 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죠?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일에서.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 샀다 팔았다,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일에도 실패하고 자산 운용에서 실패하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요.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잘 지키는 거. 그리고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갖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요. 퇴직을 하고 나서부터 80 나이 먹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을 2단계라고 그래요. 2단계는 뭐냐? 퇴직을 하면 월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모아둔, 현역직을 모아둔 노후자금을 꺼내서 써야 돼요. 그래서 꺼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라고요.
그걸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라고도 해요. 이게. 그러면 세계적인 평균은 대개 모아둔 노후 자금에 어느 정도 인출해 쓰고 매년 어느 정도로 남은 돈을 운용해야 되는가? 모아둔 노후 자금의 4% 정도를 1년에 꺼내 쓰고 그걸 12로 나눠가지고 꺼내 쓰고 남은 돈을 연 3% 정도 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죠. 공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펀드로 말하면 혼합형 펀드로 운용해야 되고 주식으로 말하면 갖고 있는 금융자산에 그 주식은 한 20%나 사고 나머지는 예금, CMA 이런 데다 놓고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돼요. 그게 2단계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3단계로 가능하면 모아놓은 재산을 많이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 연금이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130만 원 받거든요. 그러면 매달에 생활비에서 130만 원 안 꺼내서도 되죠. 그 다음에 시골로 이전한다든지 생활비를 줄이는 노력해야 돼요. 50만 원을 생활비를 줄였다? 시골로 이사 가서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 줄였다? 그만큼 덜 꺼냈었죠. 그 다음에 허드렛 일해서라도 한 달에 50만 원 번다? 100만 원 번다. 그만큼 덜 꺼냈었죠. 근로소득. 그러니까요. 연금으로, 그 다음에 절약한 돈으로, 그 다음에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2단계에서는 덜 꺼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돼요. 그럼 3단계는 언제부터 시작하냐? 나이가 80쯤 돼가지고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운용에서도 졸업해야 돼요. 그래서 남은 돈을 예금이나 CMA나 원금 안 껴먹는 데 집어넣어 놓고 아껴 쓰면서 꺼내 쓰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는 어디에 둬야 되는가? 목표는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내 노후 자금이. 그래서요. 나의 수명보다 내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그걸 목표로 세워야 돼. 그러니까 퇴직금 2억 받아가지고 주식으로 튀기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도 뭔가 상품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상품을 고를까? 그 상품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내가 월급 다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사려고 하는 금융상품이 은행 예금처럼 갖다가 맡기면 금융회사가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냐, 주식이나 펀드처럼 자랑을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왜냐면요, 요즘 금리가 낮아가지고 가공된 상품이 많아서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경험을 했어요. 저희 동네에 80 가까운 대학 나온 인테리 노인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미치겠어요. 이거 고수익 나는 상품이라는데 괜찮은 거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0% 위험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냈습니다. 낼 수 있습니다. 위험 제로, 고수익.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 사기거든요. 멀쩡히 대학 나온 노인분이 사기에 넘어가려고 그러더라니까요. 1980년대 초에 유명한 일수개가 있었어요. 하루에 10,000원씩 1년을 부으면 1억 원을 받는 개예요. 365만 원 붙는 거죠? 그거 붙고 1억 원을 받아요. 그 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황당무개.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황당무개에 걸려서 몇 억 날린 사람을 제가 봤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아들도 없는 분인데 재산이 좀 있는 거를 금리 20몇 프로 준다고 그러니까 갖다 다단계 금융에 넣었다가,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이거 기발한 상품이라고 사라고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하시든지, 물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지금 금융사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거 막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은 책임져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돼요. 근데 투자상품은 원금도 깨먹으니까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도 간접 투자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여기도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 투자 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자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예요. 운용회사가 어딘지를 꼭 알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전문가 사람 알아두라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금. 옛날에는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그 ISA,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IRP, 개인연금 이런 거를 잘 활용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거든요. 왜? 남존 일만 시키니까. 급한 대로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큰 실수가 없다. 지금까지 4주 동안 행복 100세를 위해서 어떻게 인생 설계를 하고 자산 설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앞으로 노후 설계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